차기 정부는 이제 손을 안 댈 수가 없다고요.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 되고요. 대출 부담 때문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주택 시장의 가격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매 시장은 2달 만에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 주택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출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올해부터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가 적용이 됐는데 이 대출 규제 영향이 좀 많이 주택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강화된 이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 이 금리 인상도 많게는 4번까지도 뭐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금융 정책에 따른 이 주택 시장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 옆에 서영수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모시고 5개월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때 이제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된다. 갭 투자를 막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당시 분위기만 해도 사실 여론상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하려는 듯 하다가 비난을 받자 또 슬그머니 그렇죠. 발을 예. 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금융위원장과 네. 지금의 금융위원장이 달라요. 네. 이분은 확실히 정책 목표, 집값 안정, 가계부채 구조 명확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외부의 압력,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특히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더욱더 비난이 많았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굉장히 세련되게 풀었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규제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 총량 규제는 풀었잖아요. 네. 하지만 은행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라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상당 부분 컨트롤했던 거고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졌죠. 어려워지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바로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공급 부족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은 이유가 이 임대차 3법 네. 이런 요인들이 좀 사실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약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면 충분히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빈집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대출을 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완화됐을 때 가능한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계약갱신이 자유롭게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빈집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 안정과 이게 다시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걸 이제 임차인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맨 처음에는 이거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 큰일 난다. 우리 진짜 실수요다라고 얘기했지만 와서 보니까 진정 세입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집값 안정이지 전세 가격 안정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감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총량을 통해서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전세시장 좀 안정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총량 규제의 전세자금 대출을 2021년도에 뺐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2년 다시 집어넣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전세자금 대출 역시 그 4%에서 5%의 대출 총량 규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과거처럼 무리하게 세일즈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상품 공급을 적절하게 원활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언급하셨던 내용들. 네, 그렇습니다. 또 전세 매물이 좀 쌓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자연스럽게 언제 전세가 우리가 이 공급이 항상 부족했지 늘어났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주택 시장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대출 규제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일부 단지에서는 뭐 하락한 사례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DSR 규제 등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DSR 규제라는 거는 상환 능력을 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이 실질 개념을 놓고 본다면 사실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나머지는 다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 총량 규제와 같이 엮는다라면 이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은 상당히 강도 높게 2022년도에도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할 거냐 이게 네, 이제 우리한테 관심 사안이긴 한데 적어도 기조를 유지하는 한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집값 하락은 계속될 거예요. 구매력 감소 영향으로 또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월별, 뭐 지점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 뭐 달라진 점이라든가 뭐 특이점이 뭐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대출 총량형 관리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네. 한 단계 더 강화됐잖아요. 네. 4와 내지 5%. 그렇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특히나 지난해는 이제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바뀐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됐는데 이번에는 연초부터 단계별로 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실수요의 경우에는 이런 총량 규제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좀 완화하는 네. 특히 서민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주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럴 경우에도 대출은 원리금 불안을 상하는 거. 네, 무조건 갚아 네. 나가게. 예.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상환 능력 이내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대출에 더뎌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에요. 대출을 상환 능력 내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자금은 꼭 집을 산다. 네. 꼭 자동차를 산다. 학자금이 꼭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용도가 반드시 있을 때 대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게 선진형 대출 네. 시스템이에요. 그냥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게 자유로운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투기 수요자와 과소비성 실수요자들을 구분해야 제거해야 되죠. 되잖아요. 예, 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게 하나 있고요.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 대출을 어렵게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네. 이 대출을 실수요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제도예요. 실수요자라면은 그 정도의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는 불편함과 그리고 금리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의로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또 한 발짝 물러선 건데. 중요한 거는 이해하셔야 될 거는 대출금리 높게 받으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자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서민들이 다 십시일반 예금한 돈을 뭐 소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보다 적은 일부의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금리를 올린다는 게 모든 게 다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건 생각할 건 아니다. 예, 생각한 건 아니죠.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집값은 금리의 함수거든요. 결국에는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에 다 맞춰서 가격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밖에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집값의 절대 수준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에버리지 기준으로 보면은 한 DSR 기준 70%가 돼야만 네.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가격으로는 집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지금은 대출 규제에 의해서 매수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지금의 대출 금리는 신규가 올라가는 거지 기존 대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는 그때에서는 이제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러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듭니다.
지금은 2억 원 이상이 적용이 되잖아요, DSR이. 1억 원으로 낮춰지죠. 네, 1억 원으로 낮춰지는데 그러면은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그런 계산이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2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네. 대다수가 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억 원 이상으로 하게 된다라면 뭐 그 적용되는 걸 넘어서 아마 DSR이라는 그런 컨셉은 기존의 대출까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규 받을 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신규 대출자의 대출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묶어서 사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만 사기에는 사실상 부족하니까. 많이 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껴서 사는데 아마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한도가 팍팍 줄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출 어떤 규제의 영향이 바로바로 이제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나아가서 뭐 주식시장에도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좀 반영되고 있고요. 네. 반영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부채 구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잉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가계 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가계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했더니 가계 대출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란 명의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개인 사업자를 규제했더니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격이 달라지는 게 가계 대출은 주거용 부동산, 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런 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개인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오피스텔로 확대되고요.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상가, 땅 이렇게 네. 좀 더 하이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소위 말해서 고위험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리스크는 집이 아니라 요 땅, 토지죠. 토지, 상가 그리고 가계가 아니라 법인 여기에 리스크가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리스크가 높은 이 상가 부동산 그리고 토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주로 비은행이에요. 상호금융, 네. 저축은행 이쪽에 어떤 그런 규제를 강화해서 이쪽의 리스크를 완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의 방향인데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네. 지금 저 역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집값 안정화를 목표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실거래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본다라면 실제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지역이 상당히 지금 네.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불과 2달, 3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상승률 보면은 뭐 30%막 이랬거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을 연환산했을 때 한 20%, 30% 나왔던 게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값이 이제 정부의 목표도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거래량이에요. 네. 거래량이 만약에 급감해서 거래가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시장이 시장 기능을 못한다는 못한다. 뜻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산다라면 그게 거래가 안 되든 되든 전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출로 샀잖아요.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집값이 하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대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못 사고 네. 또는 대출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대출 부담 때문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래가 안 돼요. 시장은 네.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효율적인 시장에서 호가를 세네개 낮춘다라면 팔리는 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안 그래요. 아무래도 안 팔려요. 오히려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시장만 망가뜨리는 게 현재 우리 주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자발적 구조를 못하고 과다채무자들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바로 경매시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어떻게 됐냐? 아까 주택시장의 가격은 이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경매시장은 2달 만에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스란히 과다채무자들은 다 연체로 발생해서 다 파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그대로 위기로 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위기 시나리오예요, 이게. 네네. 근데 지금 이 조짐이 단지 하락하지도 않았고 살짝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는데 벌써 이 위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